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력시험 4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부에서는요 독서의 사회, 그 다음에 기술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랑 기술에 고난도 문항들이 좀 여러 문항이 있었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가 딱 봤을 때는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정보의 양은 적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통해, 즉 추론을 통해서 이해하는 정보들도 꽤 많았고요. 그에 따라 난도가 높았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에서도요, 문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마냥 그냥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요, 출제 요소가 무엇이고 평가원에서 어떻게 함정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법, 사회부터 시작을 할게요. 사회에 법이 출제됐네요. 최근 사회에는 법 아니면 경제가 번갈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요, 우리 연계규제 강의할 때부터 쌤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에 따라 법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정말 여러 차례 강조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방법의 핵심적인 지점을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하면요, 법지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출제 요소가 개념입니다. 그리고 함께 요건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아울러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런 정보들에 주목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읽기를 많이 연습을 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지문의 내용이 조금은 더 잘 머릿속에 들어왔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문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채권, 채무의 이 개념을 여기서 처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능 특강 강의에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연계 체크 포인트까지 이 채권, 채무의 개념을 연계 포인트로 짚어줬었습니다. 그에 따라 채권이 무엇이고 채무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이 시험지에 이 지문을 만났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또 잘 읽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독서에서의 그런 연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점 생각을 하고요. 예비 수험생들은 앞으로 독서 그 개념 강의 공부부터 연계규제 공부까지 그 독서에서의 그런 연계되는 요소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측하기부터 잠깐 먼저 해보면요. 26번은 윗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선생님은 읽으면서 이제 풀 것을 권장을 해요. 그래서 강의할 때 읽으면서 이제 푸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해설 강의니까 지문 보고요, 설명하겠습니다. 출제 요소는 선택지 앞부분에 있는 말을 짚어보면 계약상의 채권, 재화나 서비스, 예약상의 권리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급부란 말도 보이고요. 이런 말들 중에 특히 낯선 말 보이면 체크를 좀 해요. 예약상 권리자, 급부 이런 것들은 체크를 했어야죠. 그리고 지문에서 그 말들이 해당되는 정보를 중요하게 여겼어야 됩니다. 27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밑줄 기억 확인하고요. 그것에 대한 이해니까 처음 독해할 때부터 기억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맥을 잘 짚어서 그 의미를 미리미리 파악을 한 상태에서 27번의 답을 빠르게 골랐어야 됩니다. 28번,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발문 자체도 어려운데 이 발문의 출제 요소로 주목해야 할 말들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바로 뭐냐, 예약상 권리자라는 말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예약상 권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A 부분을 읽을 때 특히 반드시 이게 뭔지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사례와 관련지어서 이 예에서 예약상 권리자가 누군지 반드시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급부, 요구할 수 있는 급부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제에 이어서 나왔는데 이거 그러면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표가 있습니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의 유형 나눠놨고요. 그에 따라 예약상 급부와 본계약상 급부라는 항목이 세로 항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해당하는 요소를 또 역시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처음 독해할 때 미리 다 찾아놨어야 됩니다.
그렇게 찾는 읽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의 답을요, 조금은 더 빠르게, 조금은 더 잘 고를 수 있었죠. 이런 문제의 출제 요소에 따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런 읽기 요령을 잘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들이 선택지에 있을 때 우리가 판단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또 이제 29, 30번까지 한번 예측하기를 해보면요. 29번 문제 보기에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사례가 있다는 정도만 판단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 이제 어휘 문제네요. 자, 대략적으로 이제 출제 요소를 파악을 했고, 그에 따라 이제 어떤 내용에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봐야죠. 자, 여기 첫 번째 문단부터 봅시다. 채권은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채권의 개념, 이 지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잘 짚어야만 하는 내용이었어요.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의 이 특정 행위,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하는 겁니다. 급부가 문제에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급부의 개념도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은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이건 권리고요. 그 다음에 채무는 특정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렇죠? 특정 행위,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특정 행위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급부고요. 급부.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개념을 여기서 주목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이제 급부를 이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특정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이 특정 행위를 합니다. 즉, 급부를 이행한 거죠. 그럼 급부를 이행했다라는 것은 이런 의무를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는 소멸하겠죠. 그래서 이 말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급부에 재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도 있고요.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가 아닌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열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열거돼 있다?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데 사례가 열거돼 있다? 그렇다면요,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문제 출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 급부라는 것이 재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아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일문단에서 이제 잘 주목하여 읽기를 해야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에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 없이 발생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약의 개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약이란 뭐냐?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합의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당연히 권리가 발생하는 그런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계약의 개념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이제 내용을 또 이제 주목을 해줘야 했고요.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얘기를 합니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근데 미래에 필요할 수 있는 또 재화나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자체가 또 대비되는 짝이 됩니다. 당장 필요한과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경우, 대비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잘 짚으면서 읽으면 지문 속의 질서를 파악하면서 읽는 읽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자, 이런 재화나 서비스가 결국 이제 이 재화나 서비스를 주는 것, 그 제공하는 것이 급부일 텐데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서 확보하면 바로 또 그 재화 서비스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뭐 당연히 그 급부를 제공을 했으니까 이 특정 행위를 한 겁니다. 그에 따라 뭐 채무 소멸을 하겠죠.
근데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이런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생각해야 할 것들이 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특히 뭘 고려해야 되냐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미래에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와 관련해서요, 자, 이어지는 걸 보면 예약이 활용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주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예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약,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습니다. 독서 지문에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는 것은 개념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약의 개념을 따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따로 잘 이해하라고 어떤 정보를 제시하고 있냐면, 일상에서의 예약이랑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은 따옴표로 이제 묶여 있는 것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이겠죠.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 이거 27번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예약은 이 예약일 거 아니에요. 즉 법적인 관점에서의 이 예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인 거죠. 자, 그러면 기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자,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이런 걸 미리미리 이제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약은 하면서 이제 이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이 뭐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개념을 이해하는 게 법지문에서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법의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법지문을 좀 반복적으로 읽어서 친해지지 않으면 이런 법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비 수험생들은 또 법지문 여러분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능 해설 강의를 통해서 또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고요. 이 제시되어 있는 이 개념을 자꾸 스스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게 또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고 그래야 돼요.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 자체가 합의한 내용대로 이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계약의 이제 일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이 급부라는 것을 이미 이해했습니다. 다른 계약인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이렇게 말 어려운 거 이해를 할 때는요, 우리가 자꾸 앞뒤간에 비슷한 말이 있으면 같이 연결해 가지고 그 좀 쉬운 말로 좀 어려운 말을 이해하는 그런 읽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라는 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란 말이 있죠. 이거랑 사실 이게 다른 말이 아닐 거예요. 어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이거죠.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일단 요거 두 개의 내용을 이제 연결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억과 관련해서 이 기억은 예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약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은 계약이지만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처음 읽을 때 이 기억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이제 해야 했습니다.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을 보겠습니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약의 유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약의 유형은 28번 문제 표에서 사실 미리 봤어요. 같이 개념 공부했으면 표의 항목 미리 봐야 된다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독해하기 전에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의 항목 관련된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예약입니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채권의 급부라는 것은 그 요구할 수 있는 특정 행위죠. 그 요구할 수 있는 특정 행위가 뭐냐라는 것인데 28번 문제에서 항목을 다 봤잖아요. 항목을 봤는데 거기에서 예약상 급부, 본계약상 급부 이런 것들이 표에 세로 항목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급부 내용을 반드시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출제 요소로 예약상 권리자라는 말을 미리 봤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도 중요하게 여겨야죠. 그러면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 자, 예약상 권리자라고 한다면 채권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본계약 성립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요구에 대해서 그렇다면 상대방이 뭐 하는 거예요? 승낙하는 것. 즉, 이 승낙하는 것이 급부의 내용인데 그러면 승낙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죠. 승낙해 주세요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낙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면 요구하는 거. 그게 급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승낙을 했을 때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여기에서 이 급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A로 묶이는 것 관련하여 28번 문제에서 A에 지시된 예를 활용하여 라고 이렇게 발문에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사례를 이제 읽을 때 어떤 읽기를 했어야 되느냐. 앞뒤 내용 서로 연결해가지고 대응시키면서 이제 읽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읽었어야 되느냐 해볼게요. 회사의 급식업체 얘기가 나옵니다.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이제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면 예약이 성립한대요. 예약이 성립한대요. 이에 따라 이제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예약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약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 일종이라고 하면서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 그럼 본계약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계약과 여기에 이제 예약을 구별해 줘야 되겠는데 자, 이겁니다. 그중 한 업체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요 그중 한 업체를 자, 여기 선정된 업체입니다. 이 선정된 업체를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선정된 업체가 앞에 있는 어떤 말과 대응합니다. 앞에 있는 어떤 말과 대응할까요? 바로 이 말과 대응하죠. 예약상 권리자라는 말과 대응합니다. 왜죠? 예약상 권리자가 자, 어떤 행위를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권리자예요. 그럼 이 업체가 자, 본계약 자, 승낙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겠죠. 그렇다면 이 업체가 바로 예약상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요. 본계약 잘 맺을 수 있게 이제 요구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인 회사가 승낙을 합니다. 승낙을 해요. 그러면 결국 그 채무를 이행을 한 것이 되고 그에 따라 예약상의 이제 급부는 그 회사가 이제 시행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 28번 문제와 관련하여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벌써 이해를 했습니다. 예약상 급부는 본계약을 성립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승낙해주세요 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승낙을 하면 급부를 시행을 한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급식계약 승낙이 예약상 급부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중 한 업체, 이 선정된 업체를 예약상 권리자랑 대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에 급식을 제공을 해요. 급식을 제공합니다. 그에 따라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이 있는 거예요. 본계약이 있는데 이 본계약 체결을 이제 요청한 것이 이제 바로 이 예약상 권리자가 이 체결 요청한 것 자체가 이제 바로 뭐예요? 자, 체결 승낙해 주세요 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예약과 관련하여 이런 급부를 요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를 지는데, 즉 채무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에 응할 의무에 따라서 승낙을 하면 이런 의무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예약상 급부 이행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본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업체가 급식 제공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 이제 또 무엇을 요구할 수 있죠? 대금 지불해 주세요. 자, 이 급식 제공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해 줘야죠.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 그럼 대금 지급이라는 것이 이 본계약과 관련하여 급부가 되겠죠. 이 재화 제공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 그랬을 때 이 회사는 그 급식 제공한 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 재화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채무를 이행한 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여기서 다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했어요. 그래야지 28번에 또 이제 문제를 더 쉽게 고를 수 있었는데, 예약상 권리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예약상 권리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이 사례에서 확인을 해야죠.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자, 이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제 바로 이 본계약이 성립하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법지문을 읽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정보를 꼭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럼 의사만 표시를 하면 되는데, 그것으로서 본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자, 그럼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말만 보면 또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사례랑 관련지어서 이해를 하는 읽기를 여러분이 또 연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례랑 이제 연결 짓겠습니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약한 사람이 있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식당에 도착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나 여기서 식사하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본계약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립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본계약의 내용은 뭘까요? 본계약의 내용은, 채권은 식사 제공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채권은. 그리고 채무라는 것은 그런 식사 제공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의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본계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급부라는 것은 결국은 식사 제공이 급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이 예약상 권리자가 뭐 예를 들어 식당 주인에게 이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 뭘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돼요. 예약하고 도착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계약의 성립을 위해서 요청하는 게 없어요. 앞에서는 본계약의 성립을 위해서 이런 본계약 체결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이런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와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본계약 체결을 요청한다는 것도 사실은 또 이렇게 대비가 되는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더 주목해서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잘 독해를 한다. 독해를 잘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읽냐면, 예약상의 급부, 본계약상의 급부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예약상의 급부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찾으면 뭐가 될까요? 예약상의 급부라고 한다면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 관련해서 승낙해 주세요라는 거죠. 이 본계약 체결 요청하는 거죠. 그거 승낙해 주세요라고. 그 다음에 본계약상의 이제 급부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본계약상의 급부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본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급식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대금 지급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금 지급하는 것이 본계약상에 있어서의 어떤 급부가 또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이 내용을 참 잘 읽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런 연습을 또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본계약 체결을 요청했을 때 상대방이 승낙을 하지 않아요? 아니면 대금 지급을 요구했는데 그 대금을 지급을 안 해줘요? 그러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쵸? 여기에 이 급식 제공하는 것만 믿고 있었는데 그걸 승낙을 안 해줘? 손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식 제공했는데 대금을 지급을 안 해줘? 손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자, 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요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증명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과 관련하여 그에 따른 결과, 요걸 법지문에서는 꼭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요거 출제 요소 됐죠? 네. 자, 그렇다면 채무자는 저기 고의 과실에서 이제 비롯된 고의 과실과 관련해서 이거를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냐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돼요. 이로 인해 채무의 이제 내용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이제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가 손해 입었습니다. 그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채무로 이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가 고의과실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것이 뭘로 바뀔 수도 있냐면 이제 손해배상 채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주목을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을 보면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관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채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였어요. 이번에는 타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약상 권리자는 이 타인에게도 책임을 이제 물을 수 있는데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으면 피해 끼치는 행위를 하면 그리고 이제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위법한 것이라면 자 이제 요건이에요. 위법성이 인정이 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이런 책임이 성립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책임은 어떤 것이냐?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는 겁니다. 그럼 돈으로 배상할 책임? 이 말은 앞에 있는 손해배상 채무겠죠. 손해배상 채무. 이렇게 연결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약 상대방이라고 한다면 예약 상대방 저기 채무자이겠죠. 그래서 예약상 권리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예약 상대방이라고 하면 채무자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방해자라고 한다면 뭐 특히 여기서 이제 타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했다? 그럼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 급부 내용이 같으니까.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입은 그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니까 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데 이것의 급부의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급부의 내용이 동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경우에 이쪽 사람이든 이쪽 사람이든 한 사람이 요 손해를 배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손해를 배상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손해배상 채무도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요.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이런 말을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주목을 했어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지문을 읽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26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문단 읽고 판단했어야 됩니다. 이문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약의 개념과 관련하여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니까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당연히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게 원칙이죠. 그 합의한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적절하겠습니다. 2번,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화하는 권리 외에 이 채권과 관련해서 급부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형태의 그런 채권도 있을 수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 급부와 관련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말고 그 외의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외의 내용을 급부의 내용으로 삼는 권리가 또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적절한 말이 되겠습니다.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선택지 또 판단을 잘 해줘야 돼요. 예약상 권리자 누굽니까? 자, 우리 3문단에서 특히 이제 이 예약상 권리자에 대한 이해를 했는데요. 선정된 업체, 그 선정된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업체가 본계약의 그런 성립을 요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본계약의 성립을 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본계약상 권리 발생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3문단에 보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식당을 예약한 사람, 이 사람이 그 식당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도착하지 않으면? 도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당연히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급부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요. 식당 층에서는 그런 식사 제공 서비스라는 것을 또 제공해야 할 의무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예약상 권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합니다. 자, 이런 3번 선택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선택지고요.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특정 행위, 즉 급부를 이행을 하게 되면 이런 의무를 다 한 게 됩니다. 이런 의무를 다 했으니까 채무가 소멸되겠죠. 이 4번 선택지 내용은 1문단의 내용을 가지고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5문단을 보면 타인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방해를 한 경우에는 이 타인이 손해배상 채무를 지니게 돼요.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5번이 답이다. 27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기억은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이걸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약은 뭐냐? 예약의 개념을 다시 한 번만 짚으면 예약은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약은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억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채권 채무의 개념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억 관련된 사례에서 채권은 뭘까요? 채권은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내가 돈을 냈어요. 지금 거기 기억을 보면 미리 돈 지불했습니다. 승차권 구입했습니다. 승차권 구입한 것 자체는 이제 계약인 거예요. 계약인 건데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에 따라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 겁니까? 기차 탑승이라는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기차 탑승이라는 서비스를 그 제공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자, 이제 또 뒤에 내용을 볼게요.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돈을 지불하는 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채권의 대상인 급부는 기차 탑승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은 그 급부를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급부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채권과 관련 지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선택지된 판단을 잘 했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항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채권에 대항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기차 탑승할 거니까 기차 탑승 서비스 제공해줘 라는 그런 채권,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했습니다. 기억의 내용 보세요. 미리 돈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승차권을 구입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문에서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지만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미리 구입한 거 계약을 성립시킨 거예요. 계약이에요.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돈 지불했으니까 나중에 미래에 이 기차 탑승 서비스 제공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차 탑승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채권이니까 이 채권의 행사 시점이 미래가 되는 거죠. 적절하네요. 그렇죠? 네. 예약에 해당하지 않지만 계약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 관련된 내용 제대로 이해를 여기서 했는지 여러분이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을 보면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라고 되는데 여기 이거 틀렸잖아요. 계약 없이라니요. 예약에 해당하지 않지만 계약이라고 지문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라는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라고 되는데 미래에 필요한 이런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그러면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억이 예약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예약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예약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기억은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렇게 예약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2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관리자가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약의 유형도 파악을 해야 했지만 예약상 관리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이제 짚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급부의 내용을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예약상 관리자는 지문에서 이제 우리가 그 A 부분을 읽을 때 짚었는데요. 누구였습니까? 자, 거기 사례와 관련해서 보면 회사가 급식업체를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중 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정된 업체가 본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예약상의 급부는 그 선정된 업체가 본계약 체결 승낙해 주세요 라는 거죠. 즉 본계약 체결, 이런 급식 계약을 승낙해 주세요 라는 것이 이 급부가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인 회사가 승낙을 하면 저 급부를 이행한 거예요. 특정 행위를 이행한 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계약상 급부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본계약상은 급식을 제공하는 거고 그 제공한 것에 대해서 대금 지급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제 그 채권의 권리의 내용일 것이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결국은 그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것, 즉 급부를 이행하는 것이고 대금을 지급하면 이런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디귿에 들어갈 것은 급식 대금 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합니다. 이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 이와 대응하는 걸로 우리가 뭘 짚었냐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 그러니까 식당에 도착한 것 자체가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 식당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이제 도착하는 데 있어서 따로 식당 주인에게 그 계약상 뭘 요청을 합니까? 요구를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가서 의사만 표시를 하면 되는데, 즉 도달만 하면 돼. 도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니은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본계약이 성립이 되면, 의사 표시를 해서 본계약이 성립이 되면 식사 제공 서비스, 이 식사 제공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식당 측에서는 이런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제공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 특정 행위, 즉 급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28번 문제도 답 1번 골랐고요. 답 29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이제 받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했고요.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갑이 예약해둔 시간에 병이 이런 고의로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로 방해를 해서 위법성이 인정되면 이 타인, 이 보기의 사례에서는 병이겠죠. 병은요,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돼요. 손해배상 채무. 이거 이렇게 대응시켰어야죠. 지문의 내용이랑 보기랑 대응시키는 이런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채무자와 관련된 내용도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손해가 또 만일 을이 고의나 과실로 을이 자신의 이제 고의나 과실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못하게 되면 이 을도 결국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손해배상 채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을과 관련해서도 을이 이런 채무 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채무를 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29번의 이 보기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좀 쉬워져요. 1번 선택지를 보면요.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을의 과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을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죠? 네,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은 고의로 방해를 해서 위법성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병은 손해배상 채무가 있죠? 이미 보기에서 지금 짚어준 점입니다. 짚어준 내용이 여기에 지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적절합니다.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됩니다. 근데 병도 고의로 방해를 했어요. 위법성 인정됐습니다. 그에 따라 병도 손해배상 채무를 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이제 손해배상 채무를 지는데 을이 배상을 해요. 둘 중에 한 사람인. 이때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집니다. 왜죠? 자, 여기 지문에서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손해배상 채무가 둘 다 있을 때 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손해를 배상을 하면 다른 한 사람의 이런 손해배상 채무가 사라집니다. 왜냐? 급부 내용이 동일하니까. 즉, 저 보기의 사례로 얘기하면 갑이 입은 동일한 손해에 대한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2번 선택지도 적절하겠죠. 3번 보겠습니다.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이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증명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증명 안 된 겁니다. 증명 안 되면 을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증명 안 되면 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짚었어야 되는 거고요. 지문 독해할 때부터. 그럼 증명이 안 됐으니까
이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요. 그게 이제 손해배상 책무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병은 위법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채무가 있습니다.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죠. 둘 다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적절하죠. 4번을 보겠습니다.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되지 않으면 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쵸? 을과 병은 모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을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어요. 을에게는. 근데 병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병은 이 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은 손해배상 채무만 있는 거예요. 이런 채무불이행 책임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가 아닙니다. 손해배상 채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병은 모두라고 했을 때 이게 틀린 거죠. 이 병은 아니에요. 병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을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꼼꼼하게 딱 짚어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 4번이죠. 네, 요즘 평가원이 이렇게 좀 꼼꼼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5번 보겠습니다.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이 되면 을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은 위법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게는 손해배상 채무가 있어요. 즉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을은 없으니까 을과 달리 여기 맞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0번 볼게요. 문맥상 A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이라고 되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용언에 음이 가까운 것 찾으라고 하면 이 말의 앞에 있는, 즉 이 말들은 서술어로 주로 사용되니까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부사어의 의미 속성을 비교하세요. 그래서 유사하면 가까운 의미, 유사하지 않으면 가깝지 않은 의미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 목적어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어의 의미 속성을 비교하는 겁니다. A를 보면 A 가진 앞에 채권, 권리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자부심이에요. 어떤 마음입니다. 의미 속성이 다른 말이죠. 그렇다면 가까운 의미 아니에요. 올해 생일에는 고향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하고 있네요. 편지라는 것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대금, 지폐, 종이로 되어 있네요. 둘 다 어떤 물리적인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미 속성이 비슷한 거예요. 즉 여기서 이제 이 받다라는 것은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2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차역 주변에 새로 생긴 상가. 자, 여기 새로 생긴 건 뭐가 생긴 겁니까? 주어가 상가예요. 그런데 거기 C를 보면요. 생기다 앞에 문제예요. 문제랑 상가는 의미 속성이 다르죠. 나는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이 방법을 물었습니다. 목적어. 근데 거기 D를 보면 묻다 앞에 책임을 묻는 겁니다. 책임이랑 이 방법이 궁금해서 궁금한 방법이랑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바닷가에 찬바람을 쐬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지금 주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E를 보면 앞에 피해를 끼치는 앞에 목적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요구하고 있는 필수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 서술어가 요구하고 있는 성분이 다르면 의미 같은 거 아니에요. 의미가 같으려면 앞에 요구하는 성분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는 뭐 성분만 봐도 알아요. 아니에요. 답 2번입니다. 자, 30번까지 함께 했고요. 자, 이어서 기술할게요. 네, 사회법에 자, 읽으면서 또 따질 게 많았어요. 문제 풀면서도 따질 게 많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기운이 빠지는데 쌤도 기운을 낼 테니까 자, 여러분도 기운을 내고 자, 끝까지 함께 합시다. 자, 이게 기술입니다. 먼저 출제 요소를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34번 선택지 앞부분 쭉 훑어내리면 자연현상, 렌더링, 3D 영상, 병목현상 이런 말들이 보이네요. 그런 말들 체크해놓고 읽으면서 요 34번 같은 문제는 또 읽으면서 풀 수도 있었습니다. 해설이니까 지문 보고 요 34번 설명하겠고요. 35번의 출제 요소는 뭡니까? 모델링. 모델링 위치 확인합니다. 이 문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모델링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택지 앞부분을 훑어내리면 뭐 삼각형,
삼각형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특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읽어야 되겠네요. 36번 기억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을 확인했더니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GPU인데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 2, 3, 4, 5 선택지 앞부분을 보면 어떤 개수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동일한 개수, 한 개 뭐 이런 거. 그쵸? 그럼 그와 관련하여 이제 주목하는 읽기를 또 해줘야 되겠고 37번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계획의 일부이다라고 하면서 여기 장면 1, 2, 3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택지 앞부분을 훑어내리면 렌더링 단계와 모델링 단계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렌더링 단계와 모델링 단계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출제에서 파악했고요. 1문단 봅시다. 3D 애니메이션. 요즘은 정말 이 3D 애니메이션 자체가 정말 실제 같지 않아요? 네.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근데 여기 자연 영상이란 말이 나오네요. 자연 영상은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것이고요. 근데 이제 3D 합성 영상은 이런 자연 영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구별되는 거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링과 렌더링이 이제 이 글에서 이제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1문단과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이 34번의 1번 선택지 같은 건 정말 1초도 안 걸려서 판단했어야 됩니다. 다음 이제 2문단 볼게요.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자, 모델링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이런 고유의 값을 설정 혹은 수정하는 이런 단계가 모델링이라는 겁니다. 그럼 모델링의 이제 개념을 나타내는 걸 이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3차원 가상 공간. 그래서 이제 물체 모양, 크기, 뭐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이런 것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이제 주로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된 삼각형을 활용한대요. 자, 이런 모양과 크기와 관련해서 삼각형이 문제에서 선택지에서도 반복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중요하게 여겨야 될 텐데 지금 원리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런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자, 그럼 이 모델링과 관련된 요 방법을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했고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복잡한 굴곡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이런 합성 영상 자체가 정말 실제 같은 거죠. 이때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삼각형 관련된 정보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꼭지점들이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정점의 개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꼭지점들이 정점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점이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거다. 그러면 모양과 크기, 삼각형. 모양과 크기, 삼각형, 삼각형, 모양과 크기. 이런 정보가 머릿속에 좀 들어왔어야 돼요. 정점들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죠.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점들의 개수는 이런 삼각형의 꼭지점은 그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뭐가 변하는 거냐라는 건데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도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꼭지점과 요 옆에 있는 꼭지점, 요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정점 사이에 이런 이 간격이 커지는 건 넓어지는 것일 거고 작아지는 건 간격이 좁아지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것이지 정점들의 개수 자체가 바뀌거나 뭐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가 바뀌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제 이런 이동하는 경우에도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아니면 동일 거리만큼 이제 이동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자, 이 삼각형면, 이 삼각형의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모델링을 읽은 거네, 이해한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 렌더링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렌더링의 개념 나와 있습니다.
렌더링의 이제 개념과 관련하여 공간에서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라는 것은 이 앞에서 설명한 여기 데이터겠죠. 이런 입체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네요. 그렇다면 이 렌더링이라는 것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탁 눈에 띄는 거는 2차원, 3차원 벌써 이게 딱 눈에 띕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두 개가 이렇게 대비되는 점이 있는 거예요.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소의 개념,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다. 그리고 이제 이 정해진 개수, 이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화소별로 화소 값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화소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화소의 개수가 막 임의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선택지 있던데.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자, 이런 멀리 있는 경우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 크게 보이는 이제 원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이제 화소값을 지정을 하는데, 이건 결국은 원근감을 구현하는 것이 되겠죠.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은 어디에서 이건 구한 건가요? 모델링에서 구한 거죠. 그래서 이 모델링에서의 그런 결과값을 바탕으로 해서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네, 가려짐, 그 다음에 조명,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렌더링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시점에 따라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안 보이는 대로 고려를 해서 화소값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물체 입체감을 구현한다.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이제 프레임이 생성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걸 출력 장치를 통해서 표시를 하면 정지 영상이 완성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한 프레임들을 순서대로 이제 표시하면 프레임이 쭉 이어지는 게 이제 동영상이 되겠죠.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이제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델링과 관련된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즉 이런 모델링에 관련된 계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렌더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즉 삼각형의 꼭지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자, 뭐뭐일수록 뭐뭐다. 늘 선생님이 독서 강의할 때 강조하는 겁니다. 인과관계, 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해상도가 높아서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연산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연산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자, 이런 인과관계와 관련된 이런 원리 그릴 때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과학기술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출제 요소입니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가 나오네요. 아까 예측하기 할 때 CPU 말고 어떤 PU 봤습니다. 어떤 PU? GPU. GPU 봤잖아요. GPU. 그러면 이제 여기 GPU가 있고 여기 CPU가 있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잘 구별을 해줘야 될 텐데, 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니까 하나씩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밀리겠죠. 막 뒤로 쫙 줄 서겠죠. 우리 길에서 차량이 어떤 터널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갑자기 몰리면 거기 통과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병목 현상이죠. 이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한계입니다. 여러분 기술집 읽을 때요, 한계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 한계를 해결한 대안 방안이 뒤에 나와요. 여기 보세요.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게 그래픽 처리 장치죠. 그러니까 대안 방안이에요.
그러면 앞에 CPU로 연산하는 것과 이 GPU로 연산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주목을 얼마나 잘 했느냐, 잘 이해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기억과 관련된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봅니다. 여기 이 GPU에는요, 뭐가 있냐면 코어가 있는데, 자, 구성 요소. 이 코어는 데이터 처리를,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 처리를. 수백에서 수천 개씩 탑재하고 있대요.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연산. 근데 자, 여기 비교하는 내용이 있으면,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이 있으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한다. 이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그래서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합니다. 저속으로 연산하는데, 그런데 자, 하지만 이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예요. 자, 이런 거 정확하게 잘 구별해야 됩니다. 동일한 연산을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 여기 CPU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연산이라도 하나씩 계속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씩 계속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대요. 왜냐? GPU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을 합니다. 즉,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각 코어에 순차적으로 다 전달을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제 전송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백, 수천 개의 코어에서 병렬적으로 한 번에 계산이 쫙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동시에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에 따라 연산 시간이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이렇게 연산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앞서 우리가 짚었던 그 한계, 연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한계와 그 다음에 대안 방안의 관계로 기술집은 잘 읽어야 됩니다. 문제 볼게요. 34번을 보면 윗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문단을 통해서 1번 선택지 금방 판단했어야 됩니다. 자연 영상은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영상이니까. 렌더링, 모델링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적절.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자, 이런 선택지가 이제 좋은 선택지인데요. 정보를 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될까요? 일단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과 관련하여 우리 이런 표면 특성, 고유의 표면 특성은 모델링 단계에서 이게 그 고유한 값이 설정된다라는 거 이 문단에서 이해할 수 있죠? 이 문단에 보면 두 번째 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는 것. 이건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이고요. 그리고 이제 3문단을 보면요. 어떤 정보가 있냐면 3문단에서 중간 정도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시험지 13쪽에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그러면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 값은 모델링에서 이미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결과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의 가려짐, 조명 등에 의해 생기는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이런 가려짐이나 이제 명암이네요. 명암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문에 명암, 그림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화소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에 대한 계산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결과값을 바탕으로 화소값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소값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4문단 시작할 때 이제 보면 거기 4문단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을 위한 이 계산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화소값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자,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은 관찰점을 기준으로 구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인과관계 틀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거 만드는 거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인과관계 굉장히 중요한 출제 요소고요. 선후관계 또 틀어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것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선후관계, 인과관계, 특히 국어, 이 비문학에서, 독서에서 선택지에 적절하지 않은 걸 만들 때 자주 사용된다. 알고 하면 좋겠고요. 3번 물체의 원근과 위치감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렌더링에서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을 합니다. 이때 원근감, 위치감 구현하죠.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4문단에서 이제 우리가 봤어요.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그런 걸 봤습니다. 적절하겠죠? 병목 현상은 연산할 데이터의 양이 처리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예, 처리를 할 능력을 초과하면 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쭉 줄 서게 됩니다. 적절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35번 가겠습니다.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묻고 있어요. 1번 선택지 뭐죠?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정점들의 위치는 계산하지 않는다 라고 됐는데, 이 말은 결국 보이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 그럼 관찰자,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산하느냐 계산하지 않느냐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면을 생성하는 것은 렌더링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델링은 이 문단 시작할 때 보면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자, 이와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모양이 동그랗다면 그 동그란 그 모양 자체의 그 모양, 그 크기, 이런 것 자체와 관련해서 고유의 값을 아예 설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관찰자의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모델링은. 그렇다면 여기 35번의 1번 선택지, 이건 적절한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2번, 삼각형들을 조합함으로써 물체의 복잡한 곡면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각형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 문단의 네 번째 줄을 보면 이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이제 정점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거기 어떤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적절한 거 아닙니까? 답 2번이 되겠고요. 3번 하나의 작은 삼각형에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들을 함께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작은 삼각형에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들을 함께 부여한다.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을 함께 부여해요? 아니죠. 이 문단의 끝을 보면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색상 이거를 함께 부여한다라고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4번 보겠습니다.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들을 2차원 평면에 존재하도록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 위치, 표면 특성, 이와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고유의 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을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렌더링입니다. 그렇죠? 네. 36번 기억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기억은 GPU죠. GPU와 CPU의 차이점 우리 독해할 때 주목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해봅시다.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동시에 처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연산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짧아지겠죠. 그렇죠?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 연산하는 거니까 코어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많을수록 그만큼 한 번에 더 많은 걸 연산할 수 있으니까 연산 시간은 짧아지게 되겠습니다.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10개의 연산 명령어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GPU와 관련해서 우리가 4문단 이제 끝에 내용을 보면 GPU는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어가 10개가
코어 10개에서 이제 동시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 10개의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시간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코어를 가진 CPU의 연산 시간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GPU의 연산 시간과 CPU의 연산 시간을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차이점 우리 사문단에서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주목했습니다. 연산 시간 같지 않습니다. 거기 사문단에 자 밑에서 끝에서 6번째 줄 보면요. CPU의 코어에 비해서 GPU의 각 코어가 저속으로 연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속으로. 그렇다면 CPU의 연산 시간과 같은 게 아니라 CPU의 연산 시간보다 좀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다음 4번입니다.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는 건 이거 CPU랑 유사한 거네요. 그렇죠? CPU랑 유사한 건데요. 봅시다. 자, 이런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에 총 연산 시간과 같다라고 됐는데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한다는 얘기는 이 한 개의 코어에서 각 데이터의 연산이 하나씩 이 연산이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있으니까. 여러 개가 처리가 한꺼번에 될 수 없잖아요. 동시에 처리될 수 없잖아요.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하면 연산이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이렇게 다수의 코어가 여기 끊지 말고요. 다수의 코어가 작동을 하는데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해 가지고 또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를 하든가 이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 4번 선택지는 그 GPU와 CPU의 차이점을 정확히 잘 파악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을 해야 돼요.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반면에 GPU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다 각 코어에 이제 전송을 한 다음에 하나의 연산 명령을 전달해서 동시에 연산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연산을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면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더라도 결국은 한 개의 코어가 있을 때랑 같다라는 거죠. 한 개의 코어가 있으면 연산이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으니까. 5번입니다.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해야 할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할 경우에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GPU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GPU와 관련된 자, 4문단의 끝부분에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코어에 전송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한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코어에 전송을 하겠죠.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이제 전송하는 시간이겠죠. 순차적으로 이제 전송해서 이루어진 그 순차적으로 전송해서 전송이 끝나는 시간.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에 비해서 이렇게 10개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다 전송하는 시간은 당연히 길겠죠.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건 하나만 전송하면 끝나는데 여기 앞에는 이 10개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 전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개를 다 전송해야 끝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시간이 더 길겠죠. 네. 자, 36번 그래서 이제 정답 4번이고요. 3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계획의 일부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는데
자, 여기 장면 구상, 장면 스케치 있고요. 장면 1, 2, 3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장면 1, 2, 3 내용 관련해 이제 선택지 판단을 해보면 되겠는데, 선택지 1번. 장면 1의 렌더링 단계에서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윗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겠군이라고 되는데 맞아요? 왜요? 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렌더링의 개념과 관련하여 무엇을 주목해야 했습니까? 렌더링이라는 것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겁니다. 자, 렌더링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이런 시점을 기준으로 화면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관찰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대로 화면을 생성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윗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을 구하는데 사용되지 않겠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보이는 이 관찰 시점을, 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결정하는 거니까. 1번 적절하겠고요. 2번 장면 2에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는 유지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모가 바람을 불어넣어 풍선이 점점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의 크기, 이 크기가 커지더라도 정점의 개수가 바뀝니까? 이 문단에서 바뀐다고 하고 있어요? 이 문단에서 바뀐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는 거냐?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정점의 개수는 유지가 되고요. 이 정점의 간격이 커지는 거니까 넓어지는 것이겠죠? 네, 2번 유지된다 적절하겠고요. 3번을 보면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풍선에 있는 여기 정점 사이의 거리 멀어집니까? 정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지문에 있는 말로 얘기하면 방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뭐예요? 정점 간의 간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 문단에 보면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진다고 했으니까 커지는 경우니까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는 겁니다. 즉 정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적절하겠죠?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장면 3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지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장면 3의 이제 내용을 보면요.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 채 네모는 풍선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면 점점 작아지겠네요. 그렇죠? 점점 작아지면 삼각형이 작아지는 건가요? 아니죠. 모델링과 관련하여 이 문단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정보를 보면요. 자, 우리 거기 삼각형의 꼭지점과 관련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정점이 되는데, 정점들의 개수 변하지 않습니다.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 달라지지 않습니다.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체가 이렇게 작아진다라고 하면 그 간격이 좁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물체가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물체가 이동하면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삼각형의 어떤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점점점 하늘로 날아올라 이제 이동을 하고 어떤 점점 작게 보인다. 삼각형의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선택지 정답이 되겠고요. 5번 보겠습니다. 장면 3의 렌더링 단계에서 전체 화면에서 화소값이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군이라고 되는데, 네, 변하지 않죠. 왜요? 왜입니까? 자, 3분단에 보면요. 3분단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는 겁니다. 화소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겠군, 정해져 있겠군.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5번은 적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37번 문제 정답은요. 4번인 겁니다. 자, 우리 독서 마지막 37번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수능, 독서 하나하나 이제 꼼꼼하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것들 또 여러분 판단하려고 정말 시험 본 우리 학생들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 이제 또 공부를 더 해야 하는 예비 수험생들은
이런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잘 알고 잘 대비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기회가 있으면 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